우리 뇌에 사기꾼이 한 명 살고 있어요. 바로 이놈입니다. 이 자식이 그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왔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놈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반면 유리 멘탈인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사기꾼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드리고 이 사기꾼을 역으로 속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적용하셔도 여러분은 멘탈 괴물, 성공 괴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성실, 노력, 열정 모두 다 소진하고 번아웃이 왔어요. 더 쥐어짤 게 없어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려다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기꾼의 존재를 알려드려야겠다. 저는 사기꾼의 존재를 이 책 인듀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자가 외국인인데요. 책에 이봉주 선수의 사례가 나와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는 불과 4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런데 결승선에 들어온 이봉주 선수는 곧바로 태극기를 두르고 트랙을 돌면서 세레모니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 레이스에서 더 빨리 달려서 4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상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봉주 그리고 케냐의 와이나이나 같은 3위입니다. 한국의 이봉주 마지막 스파트 1위 남아프리카 우리 이봉주 선수 태극기를 들면서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트랙을 돌고 사실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대단한 거지만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로선 조금 아쉽긴 그렇죠. 합니다. 네. 4분 차, 4초 차. 이 4초 차라면 얼마든지 그 뒤집을 수 있는 거리차 아닙니까? 그렇죠. 마라톤에서는. 네. 얼마든지 역전시킬 네. 수 있는 거리죠. 의사이자 과학자인 팀 녹스에 따르면 이날 이봉주 선수도 뇌 속에 살고 있는 그 사기꾼에게 속은 겁니다. 이 사기꾼은 모든 인간의 뇌에 존재해요. 사기꾼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생리적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둘째, 현재까지 투입된 노력, 앞으로 투입될 노력을 계산해서 나의 한계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뇌에 이런 사기꾼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은 여유를 남기고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책에는 중앙 통제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만약 이 사기꾼을 뇌에서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안 반 데런이라는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37살에 측두엽에서 골프공 크기의 조직을 드러내는 뇌 수술을 받습니다. 간질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한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고 발작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작용이 따라왔어요. 기억력이 감퇴됐고요. 방향 감각과 시간 감각이 손상됐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장애잖아요. 하지만 달리기 선수로서의 그녀의 커리어는 이 수술 이후에 시작됩니다.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부터 52세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는데요. 20kg의 썰매를 끌고 690km를 달리는 북극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2등은 없었습니다. 그녀 말고는 완주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면서 160km 이상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확하게 뇌의 어떤 부위가 이 사기꾼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그녀가 뇌 수술을 받으면서 사기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거됐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부작용 때문에 지도를 읽을 수도 없고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도 없고 기억력 장애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쏟은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달려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즉 페이스 조절이고 뭐고 매 순간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들 네이비실 출신 데이비드 고긴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기업가 제시 이칠러라는 사람이 16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고긴스를 목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체중 118kg의 거구가 혼자서 160km를 뛰고 있었는데 110km 지점부터는 양발의 작은 뼈가 다 부서지고 신장에 손상까지 온 상태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긴스는 끝까지 완주하더라는 겁니다. 이후 이칠러는 고긴스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이때 고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뇌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겨우 40%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60%가 남아있다.
데이비드 고긴스도 이 사기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40%라는 숫자가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측정된 값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기꾼이 실제 한계보다 훨씬 일찍 그만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안전마진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기꾼의 존재를 이해하셨죠? 사기꾼을 제거하기 위해 뇌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처럼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됐을 때 아직 40%밖에 안 썼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 일, 인간관계 어디든 나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듣고 적용해 보세요. 사기꾼을 역으로 속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승선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대부분의 선수는 막판 스퍼트를 합니다. 마지막 2km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요. 분명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던 선수들이 결승선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봉주 선수처럼 세레모니까지 하죠. 결승선이 보이는 순간 사기꾼이 보내는 멈추라는 신호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풀고 한계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큰 목표를 작은 결승선으로 쪼개보세요. 요새 바이브 코딩이 핫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완전 생 초보입니다. 목표가 너무 커서 덤벼들 엄두가 나질 않죠. 그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GPT나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바이브 코딩 전문가가 되고 싶어. 나는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그래서 이 큰 목표를 50가지 단계로 쪼개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싶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줘. 그렇게 하고 1단계부터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는 겁니다. 제미나이가 나눠준 단계를 내 수준에 맞춰서 더 쪼개도 되겠죠. 사기꾼을 속이는 두 번째 방법은 내 한계를 측정해서 기록해두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수행력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무게를 늘리든 개수를 늘리든 조금씩 수행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에 벤치프레스 80kg으로 10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엔 같은 무게로 11개를 들든 90kg으로 무게를 올리든 해야 돼요. 그래야 과부하가 걸리고 근조직이 손상되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사기꾼이 등장해요. 분명 나는 80kg으로 10개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8개 들면 힘들어 하고 그냥 놔버려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측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디빌딩 시합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수행 능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몇 킬로그램으로 몇 개, 몇 세트 했는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같은 운동을 할 때 내가 전에 얼마를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무게로 10개 들었네? 그럼 이번엔 무조건 11개 든다. 이 목표를 잡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8개 들고 힘들어. 이게 내 한계야. 라고 생각하고 놔버려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10개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8개까지 들었을 때 힘이 안 듭니다. 기록하고 그 기록에 도전하지 않으면 100% 사기꾼에게 속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할 때 이걸 꼭 쓰는데요. 구글 타이머라고 들어보셨죠? 15분에서 1시간 사이로 시간을 맞춰놓고 이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오로지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일에 집중했는지를 기록해둬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는 스마트폰도 안 보고 화장실도 안 가요. 순수하게 집중해서 일한 시간을 기록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운동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서 하루 종일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하다 보면 나의 집중력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저의 경우 약 7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한 4시간밖에 안 했는데 사기꾼이 속삭여요. 야, 힘들지? 그만하고 좀 쉬어. 이걸 기록해두지 않으면 속습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집중해서 일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피곤하니까 나 오늘 일 많이 했나 보다. 그러고 들어눕죠. 기록을 해두면 안 속아요. 실제로 힘들다고 느껴져도 내가 3시간은 더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은 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넘어서려고 노력해라. 또는 기록을 근거로 멈춰야 할지 말지를 판단해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대화입니다. 김종국 님이 운동할 때 좋다, 아,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런 자기 대화가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야, 힘들어, 이제 그만해 라는 사기꾼의 속삭임을 역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좋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러너스 하이 온다, 하나만 더 들자, 한 장만 더 읽자, 10분만 더 하자.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한 연구팀이 자전거 한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자기 대화를 한 그룹이 자기 대화를 하지 않은 그룹보다 18%나 더 오래 버텼고 주관적 피로도가 더 천천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듀어의 저자 알렉스 허친슨은 물리학 박사지만 특이하게 달리기, 크로스컨트리, 사이클, 산악 마라톤 분야에서 캐나다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 시절 스포츠 심리학자가 자기 대화를 가르쳐 줬을 때 우리 팀원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지금 10년간의 연구 끝에 과거의 나에게 해줄 가장 큰 조언은 자기 대화를 진지하게 연습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멘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런 말을 했죠. 뇌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겨우 40%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60%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분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에서는 나의 한계가 100인데 운동에서는 150일 수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50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몸을 쓰는 분야에서는 한계가 100이지만 음악 분야에서는 한계가 30일 수 있죠. 데이비드 고긴스가 음악 분야의 몸을 담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를 몰랐을 거예요. 한계를 뚫고 끝까지 가봤자 30이니까요. 운동 분야에서 적당히 하다가 40에서 그만두는 것만 못하니까요. 한계를 확장하는 노력을 할 거라면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의 강점 영역을 찾고 그 안에서 한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자기와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했을 때 멘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점이라는 기반 위에 나머지를 올려야 진짜 강한 멘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의 강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탈 코치 이너게임이었습니다.